9월이 되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 캠프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반문교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수요 억제책이 소용없다는 걸 이 후보는 잘 알고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김용범 실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건 어차피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필요하면 하겠다 라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걸까요? 말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할 텐데 말이죠. 이런 기사가 서슴없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재 언론은 정권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방만 하락세를 겪고 있을 뿐이지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상승이 폭이 줄었을 뿐이고요. 그건 전국으로 보나 수도권으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정도로 집값을 잡긴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나올 텐데요. 이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테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추석 전에 좋은 걸 빨리 사서 나도 이 상승 흐름에 올라타야겠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제가 앞으로 9월부터 있을 만한 일들을 나름 예측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더 보시기보다는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단지를 지금 택하면 좋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계속 상승세가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들을 제가 5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다른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9월 이후에 옳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세 월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은 전세가 없어져가지고 대부분의 거래 형태가 월세가 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생냐면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책에서 핵심이 뭐였냐? 대출을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게 한다. 대출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전세를 살면서 기회를 보시던 분들이 새로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유지하거나 새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전세 수요는 당연히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 갭 투자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사실 갭 투자를 공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유형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내가 살 곳을 미리 사두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내가 전세 들어갈 집 대출이 어려워져서 세팅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 보증 비율,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전세를 맞추실 때의 대출도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맞추기 어려워졌으니까 전세 공급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남산타운이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대단지에서도 전세가 20건밖에 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나 전세나 월세 중에 다 하나 택해야 되는데 대출이 어려우니까 매매는 못하고 전세 매물도 없으면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뭐 월세 비중이 실제로 60% 넘고 누적이 뭐 100만까지 넘는 게 그래서 뭐 매매랑 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구체적인 예시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남산타운의 84제곱미터 전세가 지금은 5.8억이에요. 그럼 이 가격은 정확히 어떤 로직으로 딱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서울의 아파트들 전세가율이 5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가 기준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실거주자도 있겠지만 갭투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5.8억을 전월세 전환율, 보통은 기준금리 플러스 2% 혹은 그냥 10% 중에 더 낮은 것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보증금이 5천일 때 나머지 5.3억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199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일 때 그러니까 4.8억에 대해서 전환을 해보면은 180만원 정도의 월세가 잡혀야 돼요. 근데 실제 시세는 어떠냐면은 5천에 250, 1억에 230, 좀 싼 집은 210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기존에는 매매와 전세가 메인이었으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에서 출발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 월세가 많아져. 전세의 월세화가 되면 월세가 메인 스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을 형성하는 방식이 월세를 다시 보증금, 전세금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다음 사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과거에는 이제 매매가의 대충 50%가 전세가니까 뭐 지금의 5.8억, 매매가의 48% 정도가 합리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 형성된 월세 가격, 그러니까 5천에 250을 기준으로 이 월세에서 전세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50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꾼다. 똑같이 4.5%를 역산해 보면 그럼 전세가가 무려 7.16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5.8억인데 7.16억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가는 받쳐지겠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 받쳐지는 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의 월세
취득세와라는 변화가 전체적인 시세를 오히려 받쳐주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이유, 건축비의 증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방 국평이 5억이래요. 5억. 천안은 심지어 6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왠지 서울에 6억에 아파트 사실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싸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게 계속 될 겁니다. 주요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건 기본이고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팍팍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라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인건비를 상승시켜요. 이 법은 정확히는 하청 업체, 그것도 1차 하청이 아니라 막 4차 하청 이런 업체들도 본사에 항의를 할 수 있고 뭔가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건설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쓰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분들도 잠깐 고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하청 업체가 우리한테 항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면 하청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직고용이나 하청의 단계가 줄어들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한다고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뀌진 않을 테니 기존에 있는 4차 뭐 이런 하청 업체가 본사에게 뭘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공사 기간이 증가되고 그래서 단가가 상승할 확률이 발생한다는 거죠. 건축비도 안 그래도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전체적인 건축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가가 증가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실제 포스코 ENC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사고들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편인 이 회사도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회사들은 더 조심할 거고요. 그래서 단가 상승, 공사 기간의 증가는 뭐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다는 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론자분들은 항상 뭐 받아줄 사람이 없다, 뭐 임금이 낮은데 어떡하냐, 누가 집을 어떻게 사냐, PIR 높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두가 당신 같진 않거든요. 서울의 PIR 논란이 최근에 있었어요. 22년에 14.8이었던 PIR,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이 자신의 월급을 전부 모았을 때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냐라는 PIR이 22년에 14.8, 그러니까 14.8년치를 모아야 되는 거였다고 하면 23년에는 24.9까지 갔고 25년 현재는 10.3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PIR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 증가가 원인이었다고 해요. 이건 2008년에 국민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9천만 원을 돌파해버렸고 경기 아파트의 경우도 6천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PIR이 낮아진 거다라는 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PIR이 10 정도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상하이는 40이고 뭐 뭄바이는 29, 타이페이는 28, 뭐 런던조차도 14네요. 더 이상 서울 아파트의 PIR이 높지가 않게 된 거죠. 사실 PIR이라는 이 지수가 하락론자들의 논리에 되게 맞는 지수라서 사실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뭐 이마저도 이제 쓸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결국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아니면 뭐 우리 국가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해져서라기보다는 결국 이건 인플레이션의 다른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한국도 이제 글로벌한 수준의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임금 수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임금 수준이라는 건 절대 얘기라는 것도 있지만 소비 수준을 고려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파트의 가격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와 보유세 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반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세금이 올라가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집을 뱉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하락될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세 전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리하면 세금을 부여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월세, 전세, 매매 중 하나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다가 매도할 때 세금을 매수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포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줄 때 그 비용까지 고려해서 전월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흔히들 하락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요. 매매야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월세랑 전세 중엔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이들에게 당연히 떠넘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떠넘긴다고 서울 안에 안 사실 건가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전가에 의해서 오히려 세금을 높이는 것은 집값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실제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줄어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수보다 그렇게 뱉어낸 물건을 가져가려는 사람의 수요가 여전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한정으로는요. 그리고 사실 좋은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할아버지분들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파트 공급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하다는 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최근 들어서 숫자로 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원인은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마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결국 투기를 위한 거 아니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뭐 없앤다, 이런 헛소리를 하신 분이 있었죠. 그리고 살 곳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빌라를 지으라고 그렇게들 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건 건설부터 입주까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빌라가 빠르게 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빌라에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신혼부부들이 특히나 새로 집을 구할 때 웬만하면 다 아파트로 구하는 거 뭐 회사에서 이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서울이 다른 지역들 보면 막 80% 70% 이러고요. 여기보다 낮은 곳들은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지역들 밖에 없어요. 서울은 59.8%밖에 되지 않고요. 아파트가 앞으로 이 비중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나마 나요. 70% 정도 되는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경기도보다 서울에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초혼 신혼 부부 중에 74.5%가 아파트에 거주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희망하는 수치야 더 크겠죠. 이게 23년 자료거든요. 지금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로 결국 집값은 오르겠다라는 예측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었어요. 이거 사실 이벤트로 받았었고 라이브로 풀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라이브를 못 하다 보니까 하나씩 답변을 이렇게 드릴게요. 질문은 뭐냐? 어차피 다주택자도 다 망한 이 마당에 영끌종만 잡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기조가 대출 더 조이는 것이 될 테니 자연스럽게 매매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예상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앞에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사실 사람들의 본능이나 욕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그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게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택하실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 상황이 되면 어떤 시점에는 매매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매매가를 사람들이 새로 매수해서 지지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지금쯤 보면 좋을 만한 단지들 예전에 다뤘었거든요. 그 단지들 지금 보면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